Q&A 시간입니다. 먼저 쿠쿠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며칠 전 경제부총리의 한국재정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이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 준칙을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지 그리고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재정 건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OECD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두 군데, 세 군데 빼고 나면 전부 다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들 이제 민주주의 사회고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계속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국가의 돈을 계속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쪽 저쪽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국가 재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지난 1990년대 이후로는 잘 없었습니다만 주요국에서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전 세계가 이제 이런 문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계속 더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결국 그게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했죠. 1970년대. 1970년대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근간에는 이미 돈을 많이 뿌려놓은 게 다들 국가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로 이제 반성을 통해서 이게 국가 재정을 그렇게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재정 건전성 이야기의 핵심이죠. 근데 유럽이 유럽연합을 만들면서 똑같은 문제를 고민했는데 가령 이제 유럽연합 특히 그 중에서도 화폐를 같이 쓰는 EU 같은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9개 나라가 있습니다. 19개 나라가 각국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정치 권력을 뽑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정 정책을 쓴다 안 쓴다 이런 걸 할 건데 유로라는 돈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마을 이제 중앙에다가 마을 외관에다가 가령 이제 쌀독을 하나 뒀고 쌀은 전부 다 여기서 남는 쌀은 다 여기 놓고 쌀이 필요하면 여기서 꺼내가는 거예요. 각 집에서. 근데 쌀독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여기 있는 쌀을 계속 퍼내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인데 화폐는 하나인데 이 화폐를 쓰겠다고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가령 재정 지출을 늘린다 그러면 화폐가 더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개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화폐를 끌어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결국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나라가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유럽연합 중에서도 가장 화폐까지 통합한 게 유로존인데 이 유럽연합이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걸 마련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가 부채는, 정부 부채는 GDP 6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의 재정 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하자. 왜 국가 부채가 GDP 60%냐? 여기 대해서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넘어가면 좀 곤란하더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정부가 부채가 100이에요. 100. GDP가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GDP가 100이고 국가의 부채가 100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제 국가 부채가 100인데 여기다 매년 이자가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옛날부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한 나라의 명목 경제 성장률만큼 금리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금리는 내가 화폐를 투자해서 얻는 이자인데 실물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매년 GDP 성장률 같은 거거든요. 화폐를 투자해서 얻는 이익, 금리랑 이게 같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럼 한번 보죠. 국가 부채가 GDP 100%예요. GDP 100, 국가 부채 100. 그럼 GDP가 1년에 10% 성장했다고 보죠. 물가가 잡쳐가지고. 그럼 GDP가 1년에 10% 성장했다고 하는 이거는 작년에 GDP가 100이었는데 올해는 GDP가 11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국가 부채가 100이잖아요. 국가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겠죠? 이자 금리가 얼마냐면 명목 성장률 10%. 그러면 1년 내내 사람들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작년에 100 GDP를 올해 110으로 10만큼 더 늘어났는데 여기 어디 써야 되느냐면 국가의 부채 이자 갚는다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외국에서 그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 작년보다 더 번 10만큼이 전부 다 해외로 이자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GDP의 100%가 되면 안 된다. 정부 부채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대충 한 60%면 이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60%면 여기서부터 못 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연합 만들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게 정확하게 이름은 뭐지? 안정협약, 재정 및 안정협약인가? 안정협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그 내용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결국은 매년 적자가 생기면 부채가 증가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3% 정도 적자는 발생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뭐 국가가 다른 자산을 팔아서 메꾸고 하면은 큰 문제는 안 되고, 이게 부채의 증가로는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매년의 적자가 3%가 넘어가면 부채가 증가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0%, 3%라는 틀을 만들었고, 근데 이게 지켜지고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1998년인가? 성장 및 안정 협약이네요. 성장 및 안정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60%, 3%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탈리아 이미 정부 부채가 GDP의 120%, 그리스 160% 그래요. 왜 안 지켰는데 가만히 냅뒀냐?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게 넘어가게 되면 매년 향후 5개년간의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매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중기 재정 안정 계획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유럽연합에 내고, 이걸 뭐 결국 독일 프랑스죠. 독일 프랑스가 이거를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GDP 160%, 120% 부채도 그냥 갖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씩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독일, 프랑스에 지금 신탁 통치 받냐? 왜 우리가 쟤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난리가 나는 것이죠. 난리가 나고, 우리 그냥 유럽연합에서 나가자. 영국처럼. 브렉시트 했던 것처럼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비율이 40%를 잘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반수의 그리스나 이탈리아 국민들은 유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로를 쓰는 것이 자기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야 관광도 많이 오고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옛날처럼 독립된 화폐를 쓰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걸 하니까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니고 그 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뭐 우리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을 써야 될 게 기본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늘 의심이 들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매년 아마도 이제 기획재정부는 선언적인 성격으로, 이게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결국은 돈 쓰는 거는 국회가 승인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이걸 법을 만들어서, 근데 국회가 스스로 손발을 묶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나 돈 안 쓸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이 돈을 안 쓰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표를 찍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비슷해서, 아직까지는 이건 선언적인,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하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의미로 보시고 특별하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JMS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질문을 주신 JMS님께서 이제 투자자산의 현금 비중을 늘렸는데, 그 이후로 상무님께서 예전에 언급하셨던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두 가지 엔진, 펀더멘탈하고 유동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펀더멘탈과 유동성 둘 다 이제 훼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현 시점이 미래를 이게 예측하여서 현금 보유가 필요한 과열된 시점인지, 그리고 이러한 거시경제 예측 행위가 과연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그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뭐 요즘은 주린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식 초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린이들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식 투자에 뭐 고수는 아니라도 주식 투자가 상당히 좀 그냥 꾸준하게 가는 뭐 뭘 모르고 더 외워야 돼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시장을 보면서 어떤 투자를 해 나가겠죠. 이 정상 상태로 갈 건데 주린이에서부터 이렇게 갈 건데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식의 투자를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 몇 가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종목 몇 가지를 또는 뭐 지수 이런 걸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에서 좀 성숙하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것이죠. 그때 장기 투자는 그렇겠죠. 당연히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요거 종목 내가 사서 계속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드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하나씩 내가 싸다고 판단될 때 하나씩 사놓는 것이죠. 그게 장기 투자예요. 굳이 올라가고 지금 좋다고 해서 그걸 사놓고 나 장기 투자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식 투자가 좀 성숙해지시면 저가에 괜찮다 싶은 종목들을 사서 장기로 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유동성이나 펀더멘탈에 따라서 이걸 팔았다가 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쭉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지금 경기 좋잖아. 그리고 유동성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일 뭐 같아지? 테마 종목도 사보고 지수가 한 20%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수 종목 사고 ETF 사고 이렇게 요거는 단기 투자입니다. 요거는 뭐 경기나 펀더멘탈이나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것이죠. 근데 전체 자산을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로 이제 탑다운,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 경제가 좋다 나쁘다, 중앙은 이동성 푼다 안 푼다, 이걸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 밑에 내가 장기로 갖고 가는 거는 바텀업, 경제가 어떻다가 아니고 이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경기 사이클을 뭐 몇 번 타든 뭐 하든 이 산업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의 바텀업으로 가는 거고 이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이까지 성숙하지 못한 주린이 단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장기로 무슨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가 없어요. 이게 성숙하고 나면 어장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종목 사야지 이런 종목들이 몇 개 깔려 있는 것이죠. 뭐 몇 개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 종목을 덜컥 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린이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혼란스럽죠. 아주 혼란스럽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주린이 단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탑다운에 의해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전체가 난 이거 다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 다 처음에 이렇게 이쪽 방향이 저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주식 투자하신 지가 2, 3년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이걸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내가 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단계에서는 이런저런 것에 따라서 내가 사고 팔고를 해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좋겠네. 아니 요거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종목은 그래 이건 장기 투자하는 걸로 가야 되고 진입 시점을 잘 잡아야 돼. 장기 투자하는 거는 진입 시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뭐 주식시장에서 바이가 중요하냐 셀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바이가 정말 중요해요. 셀이야 나중에 팔 때는 나중에 자기 돈 필요할 때 팔면 되는 거고 많이 벌고 난 다음에 팔면 되는 거고 근데 언제 사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익혀나가는데 한 2, 3년의 시간이 걸려요. 요 종목은 진짜 언제 사는가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걸로 생각해 나가자.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바텀업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고 그리고 요거는 뭐 경기, 유동성, 뭐 펀더멘탈, 뭐 중앙은행 이런 것에 따라 사고 팔고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쪽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가령 이제 뭐 현금 비중을 35%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주식 비중이 가령 주식이나 다른 위험자산 비중이 6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언제든 내가 다 사고 팔고 하겠다가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중에 얼마는 가령 20%나 30%는 내가
굉장히 장기로 이거 진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때까지 내가 계속 가져갈 거야. 이런 식의 종목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뭐 경기 유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뭐 현금 비중 늘렸다 줄였다가 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만큼 장기 투자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만큼씩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해 나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 심리 지표의 의미 있는 추세의 시작과 의미 없는 잡음은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호와 소음. 뭐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서 잡음을 빼고 신호만 또렷하게 구분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자연적인 거, 우리 목소리나 뭐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는 이런저런 경제 지표나 또는 뭐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뭐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것에서 과연 저게 신호일까 소음일까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건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그런 것이죠.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미국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런 데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 회사를 만든 사람들 자체가 그 암호 해독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암호라고 하는 게 이제 나 지금부터 암호 보낸다 이러고 딱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막 이것저것 속에서 암호를 하나씩 끼워 놓는데 그럼 요게 신호고 나머지는 다 잡음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딱 펼쳐놓고 여기서 도대체 암호가 들어있는 곳은 어딜까 이런 식의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럼 주식시장에서도 베라벨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신호만 뽑아내서 요것만 갖고 거래를 하면 이기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접근으로 성공적인 데는 아마 거기밖에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밖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잠깐씩 시장이 고를 때 잠깐 그러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와 소음을 구분한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경제지표도 이게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잠깐 그럴 것이냐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선행지표다, 동행지표다, 후행지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지표는 그 성격상 들쭉날쭉이 좀 심해요. 이게 좋아졌다고 했는데 계속 좋아질까? 잠깐 그러는 걸까? 진짜 판단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커서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큰 변동성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걸 이걸 그 선행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흔히 제조업, 뭐 투자 관련 지표들, 우리나라 수출 지표들 이게 경제지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선행지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초기 신호인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선행지표는 그래서 그만큼 밖에는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후행지표는 기본 특성이 뭐냐면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뒤를 안 돌아오고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지표를 우리가 후행지표라고 봅니다. 그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변동성이 없고 후행적이에요. 경제가 다 좋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쯤 돼서야 비로소 이것도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후행지표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선행지표는 빨리 나오긴 하는데 믿을 수 없다. 후행지표는 진짜 믿을 만한데 너무 늦게 나온다. 요거죠. 동행지표는 뭐 GDP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을 갖고 내가 잘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일반적으로 후행지표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진짜로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면 기업이 생산을 하다가 처음에는 막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뭐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생산하다가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증가는 상당히 후행적인 지표이고 고용 증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경제는 순항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용 지표 중심으로 보는 게 뭐 좀 늦긴 합니다만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 이 개선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책 때문에 근근히 기업들이 해고를 줄이면서 고용 지표가 개선되어 왔는데 이게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면 다시 고용이 악화되지 않게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러고 뭐 문희신 재무장관도 그러고 빨리 경기 부양책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어젯밤에 나온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 스톱 경기 부양책 논의 스톱 시켜버렸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경기 부양책 논의를 스톱 시켰다는 것도 선행 지표로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호냐 소음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거 선행적이다라는 변동성이 큰 거다. 근데 이게 나중에 뭐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로 경기 지표를 그러니까 고용을 악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거는 오래 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후행적인 데 있다고. 그래서 뭐 신호와 소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는 거는 성공적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 딱 한 군데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변동성이 큰 선행 지표와 변동성이 작고 믿을 만한 후행 지표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